자, 유턴 마케팅 5강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교재 249페이지입니다. 자, 상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분류를 보는데, 249페이지 가시면 소비재하고 산업재라는 게 있죠. 자, 소비재는 이제 소비자의 최종 소비에 이용되는 상품을 말한다. 그래서 뭐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비탐색품을 모두 소비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산업재라는 거와 이제 비교해서 나온다면, 자, 산업재가 더 중요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원료, 원자재, 그다음 부품, 우리가 반제품 등은 이제 소비자가 쓰는 게 아니죠. 산업재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산업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이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그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게 많이 나왔어요. 최종 소비자가 있을 때, 도매상, 소매상이 이제 없는 경우, 직접 유통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산업재 같은 경우는 직접 유통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B2B 같은 경우를 많이 하죠. 대량 구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매 빈도가 좀 낮죠. 빈도가 낮고, 협상이나 그 다음에 입찰 구매를 많이 한다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유통 경로 길이가 짧아진다. 유통 경로 길이가 짧아진다. 이렇게 해서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들만 하면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구매 관습에 대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너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편의 선매 전문품은 그냥 제가 밑줄만 치라고 하는 것만 체크하세요. 자, 편의품은 자, 저관여도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편의품은 자, 이건 이제 우리가 그 구매 간습에 의한 소비재에 대한 구분이죠. 구매 간습. 소비재. 그래서 편의품이라는 자체는 생각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저간여도죠. 그래서 이제 그 구매 빈도가 높고 사는 횟수가 크죠. 높고 그다음에 우리가 간여도가 낮고 상표에 따른 선호도가 뚜렷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집약적 우리가 어떻습니까? 편집 이렇게 보고 또는 우리가 개편 이렇게 보라겠죠. 그래서 개방적 유통이다. 그래서 보통 그 경로 변수에 초점을 두죠. 경로 변수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이제 문방구나 소매점 같은 경우는 내 제품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팔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으니까 나한테 충성도가 낮죠. 높지가 않습니다. 높은 회전율은 이제 높죠. 이제 많으니까. 그지만 이제 저마진이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했던 앞쪽 파트에서 상권 분석에서 했던 거랑 좀 약간 어때요?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케팅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상권 분석에서에 대한 구매 관습에서는 그냥 내용만 받고 이 마케팅에서는 이제 이 선매품이라는 건 어떤 거를 갖냐. 물론 뭐 이 비교할 선자니까 상권 분석에서 말씀했죠. 비교한 후 최종 구매를 합니다. 비교한 후 최종 구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별표 표시를 하나 정도 하시는데 비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 쟤보다는 이제 간여도가 대체로 높은 취급 상품이죠. 패션, 의류, 승용차, 가구, 이 가구 거리 같은 건 많이 모여 있죠. 가전제품 비교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매품은 이 회전율은 높지가 않아요. 이제 마진은 상당히 높죠. 마진은. 그래서 우리가 이 편의품 같은 경우는 독점을 안 주다 보니까 그냥
많이 그냥 산재하는데 마진이 이제 크고 일정한 기준만 있으면 내 제품 팔아라. 그죠? 이렇게 해서 얘가 독점을 안 준다면 이제 점호품은 독점을 주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매품이다. 선택적 유통이죠. CO 들어가니까 야매로 제가 선택적 유통이다. 이렇게 요지를 하겠어요. 선택적 유통. 자, 근데 이제 전무품은 고관여도, 관여가 높고 매우 높은 관여도야. 구매자의 지위 따지는 거예요. 너에게만 판단 얘기죠. 근데 너한테 마진을 높게 준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팔게끔 이제 구매자 지위에 맞게끔 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읒 들어가니까 제가 전속적이다. 그렇게 외우시라고 했어요. 그죠? 아내가 이렇게. 그래서 점포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지만 멀리 떨어져도 간다는 얘기예요. 브랜드가 아는 놈 이제 찾아가니까. 그래서 회전율은 어때요? 매우 낮은 편이죠. 마진은 높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비탐색품이죠. 탐색품. 자, 이거는 이제 구매 관심이 없는 실제 신제품과 같은 이제 잘 몰라서 못 찾는 제품이에요. 보험 상품이나 정신과 치료, 묘지 묘비니 같은 경우 우리가 어디서 파는지 잘 모르잖아요. 백과사전의 화재 경보기, 소화기 등은 이제 말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좀 더 선택적 경로로 우리가 판매가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된 위험 수준에 따른 분류는 뭐 소비자 관여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기울이는 노력 또는 어떤 개입의 정도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걸 따지는 거고요. 이 저관여는 좀 전에 봤듯이 이제 어때요? 구매 중도가 낮고 값도 쌉니다. 그래서 상표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고 잘못 구매했을 때 위험이 적은 제품. 그래서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과는 달리 구매 행동 후에 태도가 형성된다. 그래서 광고의 노출 빈도는 적어요. 도달 범위는 넓죠. 누구나 가게끔 하니까. 근데 편의품은 뭐 그렇게 동네 골목이 있는데 광고 같은 건 안 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관여는 어떻게 됩니까? 고관여는 구매 중요도 크고 값도 비싸고 잘못 구매했을 경우 위험이 큰 제품이죠.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광고의 노출 빈도는 많게 되고 전문품이니까 이 도달 범위는 좁겠죠. 인적 판매와 함께 제품의 품질 향상에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해에 대한 분류라는 것은 자, 산업재해의 특징 정도 두 번째 소수의 업무 집행자가 큰 영향을 가진다는 거예요. 소수가 팔고 소수가 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앞쪽에서 유발 수요와 종속 수요, 파생 수요라는 걸 배우셨죠. 그래서 페인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에 발랐는지를 따라 중요하니까 종속 수요 같은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 탄력성과 역탄력성이 발생한다. 자, 우리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더 많아진다. 거꾸로 값이 오르면 더 많이 우리가 사야겠다는 이런 것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MBO 같은 거, 이 산업재해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의 폭넓은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산업의 수요나 조업도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일반적인 경기에 영향이 큰 반면에 특정 산업재해는 특정 산업의 영향도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산업재해는 크게 자본재, 원자재와 부품, 소모품으로 나누어지고 자본재는 다시 설비와 기자재, 원자재와 부품 또 원료 가공재 부분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른쪽 이제 소모품은 어때요? 우리가 이 윤활유, 파이프, 용지, 페인트 같은 경우죠. 그래서 기업의 소모성 자재, 집중 구매, 일괄 본사 구매, 규모의 공지를 또 싸지게끔 하는 게 MBO라는, MRO라는 우리가 구매를 본사 통합 구매를 통해서 구매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적어볼게요. 우리 지금 단어가 키워드가 출제될 수 있는 키워드가 MRO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가면 우리가 253페이지에 소모품에 MRO가 있잖아요. 이거 이제 별표 표시를 한 3개 정도 해주세요. 느낌 좋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MRO는 이제 구매를 본사 통합 구매입니다.
구매를 본사의 통합 구매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업의 소모성 자재, 기업의 소모성 자재다 보니까 그 집중 구매, 그 다음에 일괄 구매, 그 다음에 본사 구매. 자, 이런 게 규모의 경제로 싸지겠죠. 규모의 경제로 싸진다.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원가가 절감된다는 거예요. 원가 절감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제품은 뭐 디지털 제품이라고도 하고, 인터넷 제품의 특징은 두 번째, 일반 제화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수학이 체증하다 체감하듯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데요. 노동력의 투입을 2배로 늘리더라도 생산량은 2배로 증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정보 효율성은 절대적으로 증가한다. 정보는 획득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한번 얻어지면 추가 비용 없이 재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횟수가 늘어날수록 사용 횟수당 비용 감소한다는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 제화는 사용하면 마모되거나 없어지지만 정보는 유행이 지나고 효용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마모되지는 않는다. 일반 제화는 마모되지만 유행이 지나면 진부가 제고되지만 쉽게 변형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이제 클래스 분류의 국가 표준 상품 분류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쪽 파트가 지금 중요도가 높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데, 자, 우리가 지금 254페이지 클래스에 대한 분류가 A, B, C, D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서 갈게요. A는 이제 매출 크기가 크게 일으키니까 주력 상품입니다. 그래서 감각 상품, 계절 상품, 선매품, 선택 구매. 그래서 이제 주 통로 관련 진열에 있고요. B는 이제 보조 상품으로서 편의품이나 목적 구매는 부통로, 분류 진열. 그다음에 C그룹은 일용품, 지명 구매, 대면 출구, 정량 진열. 그다음에 이 D는 자극 상품입니다. 특가품이나 충동은 이제 코너에 대량 진열하는 게 낫죠. 그래서 A는 A 상품 그룹은 그냥 두 번째 점에 패션 의류 상품이나 액세서리. 그다음에 B 그룹은 언더웨어나 상비 상품,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가격선이죠. 프라이스 라인입니다. 그다음에 C 그룹은 이제 일용품, D 그룹은 특가 상품이나 신제품, 충동 구매에 유발한다. 자, 그렇게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상품의 표준 분류는 우리가 그냥 제목만 우리가 SKTC라는 것이 한국 표준 무역 분류입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 무역 분류인 우리가 우리가 그 ITC에서 구성 체계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한국 관세 및 통계 통합 품목 분류표인 HSK라는 그 내용을 보완해서 1964년 제정해서 통계청 고시에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부과시에 대한 기준인데 뭐 HS 이제 코드가 있어요, 그죠? 코드. 그래서 뭐 10자리, 그죠? 보통 이제 그 10자리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뭐 843이다. 그러면 이게 기계류를 얘기합니다. 기계류. 그래서 어떤 베어링 같은 걸 뭐 얘기한다면 이렇게 돼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8431, 그죠? 이렇게 4자리 90. 뭐 90은 이제 6개가 3개 이제 공통으로 나타나고 하나, 둘, 셋, 4개는 나머지는 국가별로 다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에 이제 의에 보시면은 한국 관세 통계 통합 품목 분류표는 관세 협력 의사회가 제정한 통일 상품별형 및 보호 체계를 품목별 분류표로 이제 토대로 우리나라의 이제 실정에 맞게끔 세분화된 관세 및 통계 통합 품목 분류표이다. 그래서 밑에 HS는 이제 밑에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있겠지 10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통관시 이제 관세율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관세 부과시 기준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넘기면 이제 우리가 보통 국제 거래 단품 식품 코드가 GTIN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EAN, 우리 앞쪽에서 배웠지만 UPC를 합쳐서 GS1,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 바코드, 코리아가 이제 어떻습니까? 이 GS1이 개발한 국제통합 통상 고유 번호, 국제거래 단위 번호가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 국제거래 단품 식별 코드는 EAN, UPC가 통합돼서 GS1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GTIN의 이제 활용은 이제 밑에 우리가 EAN 8자리가 있고 13자리, 14자리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전에 제가 다 얘기했었죠. 8자리는 의약품 같은 뭐 조그마한 물건 같은 경우는 이 8자리를 보고, 보통 13자리이고 한 자리가 더 많은 건 앞에가 이제 분류 바코드가 있다, 이 박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격존과 이 브랜드에 의한 분류. 자,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는데요. 자, 가격존이라는 자체는 프라이스 존이에요. 어떤 폭을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상품의 매개가 있어서 상한선이 간격폭을 말한다. 가격 또는 가격대라고 하는데, 이런 게 가격선이에요, 라인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가격선 또는 이 가격 라인 하나의 상품 가격존, 가격폭, 가격대 내에서 매가의 종류를 이제 의미하는데, 가격선 중에서 소비자 절대 다수가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가격점이. 여기가 이제 가장 많이 구매하고자 하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 범위는 가격점을 중심으로 판매수가 많은 가격대. 이런 게 이제 범위가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브랜드에 따른 분류죠. 그래서 이제 이 브랜드에 대한 종류가, 자,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브랜드 자체가 이제 요거는 우리가 페이지 257페이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MB가 있고 PB가 있죠, 그죠? 내셔널 브랜드, 프라이빗 브랜드는 이제 프라이빗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적으로 이제 붙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셔널이 매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배포 표지를 3개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조업자 브랜드가 되고요. 그래서 국가적 전국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형마트가 들어오기 이전 제품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MB 제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남양우유. 근데 이런 제조업자에 썼는데 이제 뭐 이마트 우유, 이런 우리가 PB가 이제 많아지죠. 유통업체 브랜드가 이런 것들은 이제 붙어집니다. 노네임 브랜드는 이제 채소류 등의 농산물 같은 경우는 브랜드 가치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이때 보시면 자, PB가 왜 확산하겠느냐?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요. 확산 배경이라든지 특히 이제 PB의 유형은 넘기시면은 이제 제네릭 브랜드, 그래서 포장 등의 엽기에 염가의 이제 소재를 사용하다든지 라벨 인쇄를 생략하고 간소화해서 가격을 낮게 하기 위해서 저가격을 실현하는 이제 가격 소구형 PB가 되겠고요. 하우스 브랜드는 이제 품질 중시형이에요. MB와 품질은 비슷해서 이제 독자적 브랜드, 내 브랜드가 쓰겠다. 이거 이마트 이제 같은 거 이제 쓰겠죠. 그래서 MB 제품과 PB에서 품질에 손색이 없는 상품을 저가격으로 제공하는 하우스 브랜드 PB 주력을 한다. 그래서 유통업자는 이제 광고 선전비를 절약하고 대량 판매를 통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제조업체에 대한 협상력 향상 등의 장점이에요. 높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피부에 대한 선호되는 이유는 브랜드 유명도보다는 품질과 가격을 중시하는 고객들이 고객 애호도, 충성도를 높여서 단골 고객을 확보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MB 생산업체와의 협상에서 이 PB 대체제의 존재를 통해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야, 너 너무 비싸다. 나 이 PB 판매할 거라서 협상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유통이 제조를 완전히 눌러버렸다는 거죠. 얼마트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믹스라는 것도 이제 체크를 해보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258페이지 가시면 제품 믹스라는 게 나오죠. 자, 제품 구색이라고도 합니다. 제품 구색.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품 계열과 품목들을 집합을 한 거죠. 제품 계열과 제품 품목을 집합한 겁니다.
그래서 즉 제품 믹스는 기업이 생산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제품 전체를 나타내는데요. 자, 오쪽 가시면 이제 제품 계열 구성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유사한 성능 용도를 지니거나 유사한 고객층이나 가격대를 가진 제품군, 동종 종류에 속하는 제품 부여를 말합니다. 드레서스 계열이나 넥타이 계열 등을 이제 말하죠. 비누, 샴푸, 리스를 이제 묶어놓던가. 제품 계열 구성은 이제 제품의 폭 밑에 쫙 나와 있죠. 폭 넓이를 얘기하고요. 위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고 제품 깊이는 그 제품 계열에서 얼마나 품목이 또 많아지느냐, 같은 계열에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품 품목 구성은 이제 각 제품 계열 내에 포함된 개개의 단품 SKU를 의미하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박스가 설명이 되죠. 그래서 어느 이 소매상의 생활용품 판매대에 진열된 제품이 아래와 같다. 편의점이죠. 전문품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품 구성에 대한 폭이 넓이는 5개라는 게 세수비누, 세탁비누, 화장품, 휴지, 치약이 이제 바로 넓이에요. 그럼 제품 계열 구성의 이제 평균 깊이가 3이고요. 여기서 제일 깊이가 가장 깊은 거는 세탁비누죠. 그래서 둘에 5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품 구성 계획은 이제 밑에 제품 계열 구성과 품목 구성들을 모두 포함한 개념인데 제품 구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 제품 구성이 종합화 정책, 제품 다양화, 그다음에 정책은 제품 계열의 확대를 추진하면서 제품 믹스 폭을 이제 넓히는 거죠. 반면 제품 구성의 전문화 정책, 제품 단순화 정책은 이제 특정 제품의 계열 품목 확대를 추진했을 때 제품 믹스의 깊이를 또 늘리는 정책을 말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전문점이다, 할인점이다, 백화점이 요 폭과 넓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죠. 한번 더 나중에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품 구성 계획의 방법은 넘기시면 종합화와 전문화 동시 실현. 그러니까 상품 구성을 넓고 깊게 하는 것은 이제 백화점입니다. 업태가. 그래서 이제 백화점이라는 자체가 그렇고요. 종합화 위주로 이제 상품 구성을 하는 게 양판점이나 대형마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양판점은 우리가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같은 걸 얘기를 해요. 대형 여러 개 취급하니까. 전문화 위주로 상품을 구성하는 건 이제 전문점이나 카테고리 킬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구성은 계획에서 유의할 점은 이제 대체제. 대체제는 상품의 유용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효용을 주는 제화이므로 대체제에 관계가 있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제품의 수요는 정상제한 증가해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가격이 오르면 돼지고기가 수요량이 늘어나죠. 만약 두 상품이 완전 대체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소비자는 두 상품의 사용에 있어서 효용 간의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개가 안 팔려다. 두 개 다 팔아야 되는데 완전 대체면 안 된다. 하나 사, 하나 안 사거든. 상품 구성에 있어서 완벽한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은 가급적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완제는 그렇지 않죠. 자, 커피와 설탕 함께 있을 때 보완이 되는, 공생이 되는 건데 우리가 한 제품의 수요가 증대될 때 다른 제품의 수요가 수반되어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커피와 설탕, 크림, 삼겹살과 상추, 완전 보완제이거나 불완전해도 상관없어요. 보완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완제 배치는 판매량이 크게 좌우되고요. 중립제는 이제 그러니까 충동구매다. 이렇게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제품 구성 계획에 대한 유형은 자, 우리가 제품 가용성이라는 것은 두 번째, 품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 재고를 확보하는 거죠. 고객 제품을 찾았을 때 절품이 안 되도록. 다량 단품 수량 계획은 어떻게 돼요? 단위 제품, SKU, 재고주 단위로서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종 구색 계획은 이제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품 수명 주기라는 게 있죠. 이 제품 수명 주기에다가 별표를 이제 좀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필기를 해보는데, 제품 수명 주기도 거의 출제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261페이지. 별표를 3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죠. 제품 수명 중인데요. 자, 우리가 매출이익이 있으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도입기가 되고 여기가 이제 성장기, 여기가 이제 성숙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쇠퇴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다.
시간이다. 타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넘기시면 이제 그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죠. 뭐 나온다면 이제 제품 수명 주기 단계별 마케팅 관리가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일단은 도입기예요. 이 도입기는 그 제가 체크하는 것만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기업 도입기의 특징은 두 번째 광고 및 판매 촉진 등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제품의 수요가 적어서 경쟁도 적은 편이죠. 그다음 마케팅 전략은 첫 번째 제품을 널리 인지시키고 두 번째 보시면 높은 혁신 소비자 박스 그다음에 두 번째 구전 효과에 많은 힘을 써야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품이 많은 소매사에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방적, 집약적 유통이 우리가 마케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개발비나 생산 및 판매 비용 등을 초기에 뽑기 위해서는 초기의 고가 전략, 스키밍 프라이싱이라고 했죠. 앞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경우가 많다. 경쟁이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쟁사의 진입이 예상되고 또 경영 곡선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클 때 시장 침투 가격 전략으로 사용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또 주력을 하겠죠. 규모의 경제를 내가 대량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싸지겠죠, 원가가. 성장기입니다. 성장기는 밑에 성장기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서 판매가 급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성장기 말에 최다 이익이 실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 제품이 나타나고 또 모방 제품이 또 나타나기도 하죠. 밑에 마케팅 전략은 마케팅 목표는 이제 브랜드 상표를 강화하고 차별화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밑에 소비자의 인지도와 관심을 높이는 광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취급 점포를 대폭 확대하고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집중 집약적인 유통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병영 제품이라든지 개량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경쟁 제품과 차별화하는 전략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입니다. 성숙기는 수요가 멈춤에 따라 생산 능력은 포화 상태가 되고 이익은 결정을 인하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마케팅 전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표 재활성화를 통해서 수요를 늘리는 것, 그래서 이미지 광고를 통해서 또 제품을 차별화시키고 신규 소비자의 창출보다는 경쟁사의 고객을 뺏어오기 위한 가격 할인, 쿠폰 등 판매 촉진의 사용이 또 증가되고요. 그다음에 유통망을 이제 비용이 드니까 유통망을 확충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유통망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힘써야 되고요. 제품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는 재활성화를 또 시도해야 되고 기존의 사용 민도나 사용량을 또 늘리거나 제품의 새로운 용도를 개발해야 된다. 자, 세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매출이 감소하고 이익이 매우 적어집니다. 그래서 경쟁 제품이 시장에서 철수하게 돼요. 경쟁사의 수는 감소하는 거죠.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을 찾는 거고 좋고 가능한 비용을 절감해야 되고 줄이고 원가 절감. 그다음에 최소한의 광고고 매출액이 적은 품목은 제거하고 또 기여도가 높은 품목만 남기고 과잉 설비를 또 제거하고 하청을 늘립니다. 아웃소싱을 해야 되네요. 하청을 해야 된다는 게. 그다음에 유통망은 기존의 취약상, 중간상을 다 제거시킵니다. 그다음에 우량 중간상만 유지하면서 나한테 충성이 높은 사람만 최소한의 이익을 유지하는 저가격 정책을 이제 사용하게 돼서 충성도가 높은 소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격 정책을 또 사용하는 정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가장 유력해요. 그다음에 넘기시면 264페이지 뭐 신제품에 대한 개발은 신제품이 혁신적이며 특이한 제품이죠. 혁신 제품은 밑에 보시면 신제품을 혁신 제품이라고 하고 일본 소니, 워크맨, 맥킨토시사의 이제 애플 컴퓨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이제 신제품, 혁신 제품을 가리키고 모함 제품이라는 게 있고 확장 제품은 이제 한번 시험에 출제됐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매입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중요합니다. 소매상의 물건을 매입해서 유통관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일반 매입, 정기적 매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때요? 위탁 매입, 특정 매입이라는 게 있어요. 납품업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되 이 소매점은 상품 진열과 판매를 담당하고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 일정의 수수료를 갖는 게 이제 백화점 같은 게 많이 그런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운영하기가. 팔리지 않는 상품은 판매 기간 후에 납품업자가 또 반환하고 주로 위험이 크거나 고가이거나 혁신적인 상품으로서 수요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 위탁 매입이 이용되고요. 약정 매입은 위탁 구매의 변형으로 소유권을 보유하되 소유권 인수해서 내 마음대로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팔리지 않는 상품은 다시 또 납품업자에 반품한다든지 혹은 다 팔린 후에 또 대금을 지급하는 권리를 보유하는 조건으로 구매합니다. 그래서 소매업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가격 정책 등에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가격을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키가 되는 거 하나만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 이거는 보셔야 돼요. 265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지금 위탁 매입하고 그 다음에 약정 매입이 틀립니다. 위탁 매입과 약정 매입.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위탁 매입은 소유권을 납품업자가 보유합니다. 소유권을 납품업자가 보유하고요. 근데 약정 매입은 그렇지 않죠. 이 소유권을 소매업자가 보유하는 거죠. 소매업자가 보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체.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은 꼭 비교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문제가 하나 정도 치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정 매입, 확인 매입은 그냥 밑줄 치는 정도로. 인정 매입 또는 확인 매입은 최종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이 점포에 배달되어 소매업자가 이를 검사한 뒤 인정하게 되면 최종적인 매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 매입을 하게 되면 소매업자는 재고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현금 할인의 이점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누리고요. 사양 매입, 명세 매입은 이제 소매업자가 미리 정한 세부 항목에 대해서 주문 사양, 옵션에 대한 매입이고, 선도 매입은 미리 대량을 매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제조업자가 판매 촉진 제품을 계획된 촉진 기간 안에 그 폭으로, 큰 폭으로 이제 할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 구매에서 따른 재고 부담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은 미리 내가 대량 매입하겠다. 리스크는 내가 부담하겠다. 할인해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량 매입과 단용 매입이라는 건 좀 틀려요. 넘기시면은 단용이라는 매입은 대량 매입에 비해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한다는 얘기예요. 단용이라는 것이죠. 단용 매입은 대량 매입에 따른 할인 혜택은 없어요, 당연히. 그때그때지만 그때그때니까 상품의 회전이 빠르고 재고로 인한 손실 부담이 적습니다. 자금의 고정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단용 매입은 이제 식료품이나 부패성 상품의 매입이 그러겠죠. CR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물류관리사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데 거기다 다 적정한이라는 게 붙었다. 적정한 거래처, 품질 수량, 납기, 가격, 제품, 인상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R, 3C.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적정한 거래처를 선정할 때 3C, 경영 능력, 신용, 자본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오른쪽에 267페이지 매입과 수요 예측입니다. 수요 예측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공급은 어느 정도 픽스가 됐지만 수요 예측을 하는 데는 좀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는데 매입할 때 수요 예측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공급은 픽스가 돼 있어요. 얼마만큼 공급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픽스가 돼서 고정이 돼 있는데 수요 예측이 참 어려워요. 얼마큼 이제 우리가 수요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수요 공급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은 확정돼서 일정하지만 수요는 불확실하다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전이 전기를 얼마만큼 이번에 사용할지는 모르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수요 예측은 수요 분석을 토대로 시장 조사나 각종 예측 조사의 결과를 종합해서 장래의 수요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밑에 뭐 수요 예측 기법의 종류는 이 질적 예측 기법이 정성적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데이터가 이제 없죠. 시계열 분석은 이제 타임 시리즈 우리가 분석법이에요. 정량적이죠. 계량화되어 있는 거. 그래서 과거 시계열 자료의 구조나 양상 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제하여서 장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겁니다. 자, 인가형은 뭐예요? 우리가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죠. 원인 변수가 독립이고 결과가 종속이에요. 그래서 상호관계를 무용화합니다. 그래서 시멘트의 수요를 예측하는 경우 종속변수인 시멘트의 수요가 건축 허가 면적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회 간접자본 투하의 독립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질적 예측 기법은 그냥 시장조사, 위원회법, 판매원 의견조합법, 그 다음에 자료 유치법 같은 거 보시고요. 특히 델타입 기법 같은 경우는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왜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꼭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268페이지 가시면 여러분들 델타입법은 놓치지 마세요. 델파이 기법.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표 하나 치시고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건 이 전문가 의견조사법, 미래의 불확실한 특정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합의를 도출합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볼 이거 수요가 어떻게 될 건지 전문가를 따진다는 게 델파이 기법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시계열이라는 타임 시리즈라는 것은 뭐 시간 간격이 이제 일주, 월, 분기, 반기, 연간 등으로 마다 주어져 있는 자료의 집합을 이제 말하며 이를 기초로 미래 예측치를 구하는 것이 시계열이에요. 정기수요법. 뭐 지난달 선풍기의 수요가 300대였다면 이번 달의 수요 또한 300대일 것이다. 정기에 대해서 같이 따라간 거고요. 이동평균법은 일정 기간 동안의 자료의 값이 평균치로 다음 분기의 값을 예측하는 겁니다. 단순 이동평균법은 가장 가까운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값을 다음 기간에 그 예측값으로 이용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가중 이동평균법은 이제 시기별로 가중치를 달리 알려서 예측하는 것으로 보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지수평활법은 이제 가중평균법에 속하지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한다 그랬고요. 시험에 출제됐던 게 이 방법이 가장 가까운 값에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래서 지수평활법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추세조정 지수평활법, 시계열분해법은 그냥 참고하시고, 자, 인과모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로는 270페이지. 우리가 인과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게 종속 변수, 결과근이에요. 종속 변수고, 영향을 주는 게 독립 변수죠. 그래서 EX, X가 이제 독립 변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통계 패키지에서 많이 우리가 쓰이는데요, 돌리는데, 저도 이제 이 논문 쓸 때 이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했죠. 그래서 이 결과, 종속 변수의 값을 결정하는 원인, 설명 변수, 독립 변수 구성된 반정식으로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상관관계 및 추정의 표준표 오차는 이제 회귀 분석이 독립 변수,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 예측되는 변수 사이에 함수 관계 형태를 결정해서 이 상관 분석,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의존관계를 또 정도와 방향을 또 측정하는 게 또 많이 쓰이고 그렇죠. 상품에 대한 유형화와 매입 업무는 매입하고 팔리고 매입하고 팔리고 계속적으로 재발주하는 게 계속 판매입니다. 상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상품은 매입은 재발주의 형식을 취하며 또 매입 시에 샘플이나 카탈로그를 참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납품된 상품은 반드시 또 검품을 하죠. 도입 상품은 지금까지 한 번도 취급하지 않던 상품을 새로이 이제 상품 구성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새롭게 이제 무언가를 구성하려는 도입 상품. 샘플을 보고 신중한 검토를 해야겠죠. 체크해야 되고 충분히 분석해야 되고 임시 상품은 한정된 기간 동안 그냥 특가로 판매하는 특별 행사겠지 경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시험 상품은 이제 도입 상품으로 본격적으로 취급하기에 앞서 시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매장에 진열해 두는 우리가 그 상품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개발은 이제 개발 상품은 이제 새로 기획하고 개발해서 앞으로 육성해야 되는 소매상에서 새로운 개발을 하는 뭐 그런 거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품의 이제 발주와 재발주라는 게 있죠. 그건 이제 당연히 우리가 용어 정리가 틀리겠죠. 272페이지. 그래서 상품의 발주와 재발주 정도 용어 정리. 바꿔낼 수도 있죠, 그죠? 상품 발주라는 건 상품 매입을 위해 일정한 상점의 매입 담당자로부터 상품 공급처에 상품 매입에 관한 정보가 이전되는 것을 발주, 오더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발주를 우리가 주문,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발주, 오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재발주는 반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재발주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발주 시기에 대한 결정은, 이 전기발주법은 발주 시기를 정기적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일정하게 이제. 그래서 이 발주량에 따라서 수요가 일정한 상품, 예컨대 생활 필수품 같은 거는 정량 발주 방식입니다. 소비자가 일정하니까 이제 생필품과 일정하게 팔리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발주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수요 예측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부종량 또 발주 방식이 또 있다. 그때 수요가 정기 발주하는. 발주 전법은 이제 또는 정량 발주 시스템은 재고량이 일정한 재고 수준, 즉 발주 전까지 내려가면 일정량을 또 주문하는 주문 방식이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리드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리드 타임. 그래서 우리가 뭐 7월 1일서부터 뭐 7월 31일까지다. 발주를 해서 보통 납품을 한다. 그러면 리드 타임.
납기죠, 납기. 납품을 또 준수하는. 발주점은 이제 발주 시기를 얘기하는데 리드 타임 중에서 판매되는 재고량과 이 뭐 사고나 불 여러 가지 이제 제의에서 납품이 안 될 수도 있던 안정 재고량을 또 합해야 되겠죠. 만큼의 재고량을 또 보유한다. 납기 중 재고의 안정 재고는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발주량은 이제 경제적 주문량이라는 것도 뒤에서 이제 계산하는 것도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전법, 발주를 일정 기간 연장한 경우에 가정하고 그 시점에서 예상 안정 재고를 계산하고 이로부터 예상 품절량을 산출한다. 그래서 그 정책적으로 설정한 지정 품절량과 비교해서 예상 품절량, 지정 품절량을 상회하면 이제 발주하는 서비스점을 이제 도출해서 이제 발주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재발주 기법 같은 경우는 밑줄만 쳐보세요. 패션 샤품의 재발주 기법이 이제 한번 초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체크해 볼게요. 별표 표시 하나 정도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273페이지 가시면 자 재발주 기법에서 그 시험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패션 샤품의 재발주 기법은 좀 체크해 보세요. 패션 샤품에. 그래서 이거는 별표 표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객의 상품의 스타일, 생산, 사이즈, 가격 등을 충분히 비교, 선매품이죠. 그래서 패션 샤품은 이제 상품 계열마다 치밀한 모델 스톡 플랜, 모델별로 재고 계획이죠. 그래서 세워서 재발주를 통해서 합니다. 또 모델 스톡이란 이 고객 수요에 가장 적합하게 합치되는 상품 구성 및 품목별 재고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이상적인 재고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항상 상품이라는 것은 일상 상품, 일용 상품이 항상 판매가 일정하다.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매장에 진열되는 상품이고 해마다 모델이나 스타일이 바뀌는 성격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베이직 스톡 리스트 거의 일정한 것이다. 그래서 베이직 스톡 리스트에 의해서 재발주된다. 그래서 항상 상품은 일상적으로 팔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맞추셔야 되고요. 상품의 품목 번호, 품명, 판매 가격을 기입해서 상시 매장이나 재고 창고에 유지해 수량 정도를 적어놓고 우리가 일람표를 베이직 스톡 리스크라고 하죠. 넘겨봅니다. 그다음에 재발주에 대한 그 구매 조건의 검토는 참고하시고요. 주문량에 대한 계산도 우리가 주문량, 월별 매출은 이제 월별 조정분, 월말 재고에서 빼기, 그다음에 월초 재고를 이제 따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적정 재고 관리가 이제 중요한데요. 적정 재고는 밑에 고객의 니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판매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재고 수준이 적정하다는 것은 과다 재고나 가소 재고가 없이 판매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적정 재고량의 결정 요인은 고객 수요량, 수요 예측, 그죠? 하고 상품 투하자금, 상품에 대해서 돈을 투자해야 하고 상품 회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보통 회전율이 높아야 되죠. 그래서 매출액에다가 평균 재고率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밑에 274페이지 가시면 자 조금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거죠. 뭐 상품 회전율 같은 게 있죠. 상품 회전율. 자, 상품 회전율이 높아야 된다면 이건 위에가 매출액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평균 재고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균 재고가 적을수록 좋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따진다는 자체가 기말 재고 원래 있던 거죠. 그래서 당월 매입을 해서 그래서 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월 또 매출 또 어떻습니까? 판매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당월 재고를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이제 앞에서 이제 배우셨어요. 그다음에 재고 비용에 대한 경제성은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재고 비용은 그 재고 발주비와 재고 유지비를 합계한 건데요. 재고는 이제 하나의 어떤 비용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고 발주 비용이 있고요. 거기 이제 포함되는 게 발주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재고 유지 비용. 그다음에 재고 품절 비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재고를 발주할 때마다 돈이 들잖아. 발주 주문 횟수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우리가 재고가 이제 적어지고 발주 비용이 이제 많아지면 반대 현상이죠,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재고 회전율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재고 회전율은 순매출을 평균 재고로 나눈 값이며 이중 월 평균 재고는 각 월의 재고 합계를 총 개수로 나눈 것이다. 1년을 따진다면 각 월 재고를 12개월 나눈 거고요. 재고 회전율이 빠른다는 것은 높다는 것은 매입해서 진열하는 상품의 판매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매출과 이익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성 향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고 비용은 뭐 재고 준비비, 재고 부족 비용, 품절 비용이죠. 그러니까 뭐 생산 기회의 상실, 판매 기회의 상실, 조업 중단, 고객의 불신이나 고객 상실 등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기회 비용이고, 재고 발주 비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문 비용으로 이제 매입, 부대비, 그죠? 여러 가지 이제 한 달에 한 번 할 것이냐, 아니면 7번 할 거냐, 매번 할 거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래서 수송비, 하역비 등 보험료 도착된 상품의 인수 및 건수비, 재고 유지 비용이 현실적으로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제 매입을 위한 자금 차입 시 차입 비용과 이자, 자가 창고비 같은 거는 이제 감가상각비가 이자 많이 들어가고, 영업용 창고는 이제 리스 임차료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발생한 감가상각비, 보관 경비, 세금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리드 타임입니다. 가장 중요한 납기죠. 아까 리드 타임을 배웠죠. 이 상품을 발주한 후 납품 시기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재고는 리드 타임을 고려해서 납품 시에 과잉 재고나 결핍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재고를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시간 내 발주입니다. 그러니까 안전 재고라는 건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화재나 재난이 될 수 있잖아요. 오다가 운송이 제때 안 왔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재고가 안전 재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 재고를 실현할 수 있는 시간 내에 발주돼야 되고, 리브 타임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발주 전과 비교하기 위해 재고를 이제 재고 조사하는 시간을 말한다. 오차 가능성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재고 비용에 대한 말씀은 예측이 잘못되면 과잉 재고나 가소 재고가 또 야기되므로 안전 재고가 또 필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재주문 시점 재고 모델 이런 것들이 이제 어때요? 재고 모델은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울 때 재고 관리를 위한 전통적인 재고 모델이다. 그래서 그냥 이 재고 모델은 정해진 고객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고가 많으면 좋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업의 이윤이 더 나가잖아요. 그죠? 반대로. 그래서 재고 투자에 대한 총 변동비를 최소화시키는 재고 수준을 또 찾는 게 목적이죠. 주문 차원 재고 수준은 이제 주문과 주문 사이에 기대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재고를 보유하고요. 자, EOQ가 중요합니다. 주문량. 경제적 주문량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경제적 주문량은 재고 주문 비용과 재고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는 주문량이에요. 리드 타임 차원 재고 수준이 이제 예상되는 제품 보충 리드 타임 동안 예상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재고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요. 안전 차원 재고 수준은 고객의 수요 또는 주문 사이클 동안 제품 보충 리드 타임이 있어서 예상치 못한 재고 변동분을 충족시키는 위한 재고입니다. 그래서 안전 차원의 재고 수준은 안전 재고라고 하죠. 아까 기업은 최소한의 안전 재고가 있어야 돼요. 완충 재고, 위험 회피 재고. 그러니까 안전 재고는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매 기회 상실이 없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재주문점 시점은 뭐 밑에 뭐 조달 기간, 리드 타임 동안에 뭐 납기가 3개월이다. 그러면은 그 동안의 평균 수요에다가 안전 재고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달 기간의 동안의 평균 수요는 하루의 평균 수요다 조달 기간이고, 또 안전 재고와 안전 개수라는 게 또 시험에서 우리가 주어져요. 안전 재고는 안전 개수가 주어지고 수요의 편차, 조달 기간으로 이제 시험이 출제가 되니까 자, 이 정도는 이제 별표 표시를 할게요. 자, 페이지 엄지 그 277로 가시면 간혹 가다가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죠. 재주문점 시점에서 안전 재고는 꼭 알아두고 가셔야 됩니다. 별표 표시 하나 해주시는데, 물론 시험 문제에 주어지겠죠. 근데 이걸 안전 개수라는 자체는 우리 시험 문제에 주어지고요. 자, 여기다가 수요의 편차, 편차라든지 그다음에 조달 기간까지 이제 주어지면서 이걸 다 곱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체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안전 재고는 고객에게 제공하려는 고객 서비스 수준에서 결정해야 된다. 고객 서비스가 많으면 또 안전 재고가 높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까지 끊고 5강까지 갔고 6강은 다음 시간에 경제적 주문량 모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연결시켜서 다음 시간에 유통 마케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